네, 여야 신임 원내대표 어제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죠.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추경호, 박찬대 이 두 원내대표의 첫 만남 화기애애하면서도 신경전이 오간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넥타이 중에 가장 붉은 끼가 있는 평소에도 인품이 훌륭하시고 소통 능력이 탁월하시다 해서 늘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님 말투를 들어보니까 고향 말투여서 무척 반갑고, 또 우리 배준영 우리 수석님도 늘 인천 지역 내에서 당은 서로 다르지만 많이 소통했던 분이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대통령께 수용 건의하는 게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고 또 제가 훅 제 견해를 이야기하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첫 만남이었지만 내용은 아주 복잡했죠. 박찬대 원내대표 첫 만남부터 해병대원 특검과 민생 회복 지원금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어제 회동 모습을 보시면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글쎄 첫 번째 만남이니까 사실 덕담 주고받고 이제 상견례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가장 중요한 현안 두 가지를 꺼내 들었어요. 저 현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훅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충분히 예상했던 현안들이죠. 다만 이제 상견례 자리에서 저걸 얘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걸 얘기를 했을 경우에 분위기가 갑자기 냉랭해지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 어렵다.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대목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는 그냥 상견례로 좋은 그 얘기들을 건네고 그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그 양당이 그 뭔가 충돌하는 국면이 그 첫 만남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두 원내대표가 앞으로 주 1회 이상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이제 의견을 모아보자 이렇게는 했습니다만 그 첫 번째 난관이죠. 원 구성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민주당 이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반드시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절충이 되겠습니까?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상견례에서도 저렇게 상대방의 어떤 신뢰를 구축하고 이런 노력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민한 얘기를 하려면 일단 개인적인 신뢰가 구축되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어떤 유연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비공개의 어떤 약속들이 좀 지켜지고 공개적으로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이제 훅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건 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첫 만남만 보면은 저래 가지고 서로 상대를 협상의 파트너로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을 할 수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것이 합의점을 잘 찾을 수 있겠나. 그냥 갈등만 하고 결렬 소식만 계속 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들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법사위하고 운영위원장 이제 아시다시피 법사위야 이제 그 과거에 야당에서 맡았던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행이 깨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운영위는 여당이 맡는다. 이건 관행 정도가 아니고 거의 그 법정화되다시피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가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될 것이다. 물론 지금 민주당은 아마 협상용으로 저런 그 카드를 지금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권당 원내대표가 맡았던 운영위원회 이것까지도 가져가겠다. 이게 아무리 협상용이지만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지다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저런 식의 그 좀 어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과감한 그 이제 카드를 던진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대화 자체가 우선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에도 이 원구성 협상이 한 달 넘게 간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사상 최장기간 그 원구성 협상이 결렬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야당은요,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까지가 나왔어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을 왜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면 탄핵 혹은 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고 그거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위헌적이다. 이 발언은 맞습니까? 어떻게든 해석하십니까? 그냥 좀 본인의 입장에서 뭐 논리를 뭐 억지로 좀 세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위법하거나 위헌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네네. 국민의 정서와 총선 민의를 전면으로 반하는 것은 맞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럴 경우에 탄핵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하야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좀 총선 민의를 좀 더 받드는 모습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요, 특검 거부권을 헌법적 권리 남용이라고 이제 결이 비슷한 주장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글쎄 이제 특검을 위한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그 공조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시다시피 사실 뭐 특검 우리 지금 10번 이상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그래서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얘기는 뭐 저 기자 생활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고요. 예. 아마 헌법을 좀 보시면 알 겁니다. 거기에 거부권에 무슨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네네.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다수당의 표결에 의해서 법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법안을 만드는 건 국회 권한이고 그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행정부가 대통령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것도 다 헌법에 보장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무슨 뭐 남용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느 법 규정에도 없는 얘기다. 저거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에 본인들이 정말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했다고 예. 그걸 사유로 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한다? 예. 그럼 한번 뭐 저는 뭐 하는 것도 방법이죠. 한번 헌재의 결정을 보는. 받아보면 뭐 그건 저희가 뭐 법조인은 아니라도 그거 뭐 역대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예.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권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탄핵 사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한테 전혀 공감을 받지 못할 그 언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위원께서 이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그 법 규정에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요,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하자 이런 주장까지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윤호중 의원 말대로 지금 그 헌법에 거부권 행사가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항 자체를 바꿔서 이거를 거부권을 일정한 정도로 제한하자. 저는 이거는 뭐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김용민 의원처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탄핵 사유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거 자기네들끼리 같은 당에서 좀 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요, 새로 꾸며진 이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 이런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당정 관계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 보이십니까? 글쎄요, 이게 국민을 위해서 간언을 할 수 있는 비대위가 새로 꾸려졌느냐? 예. 비대위가 꾸려진 면면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신윤 비대위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 여전히 대통령실에 눈치 보고 아부하는 비대위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당정관계 개선이 과연 될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 여당의 모습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데 저렇게 말로만 아래 성찬만 늘어놓는 것은 예. 오히려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고 화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의 이제 최대 과제가요, 이 전대일 거죠. 실무 총괄하는 이
성일종 총장이요 7월 유력서를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황우여 위원장이 실무 준비 절차를 이유로 8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친윤계가 말하는 이 7월 전대 이 뜻을 모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아니 이미 전임 윤재욱 원내대표가 6월 말 7월 초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을 조금씩 늦춰가면서 예. 이제 심지어는 뭐 8월설까지 나오니까 이제 성일종 사무총장이 저렇게 네네.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지금 총선 완패 뒤에 집권당에서 보이는 모습 거의 지리멸렬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를 예를 들어서 최대한 단축하는 게 중요하지. 네. 이걸 계속 뭐 이런저런 절차상 이유 같은 걸 들어서 그거를 연장하는 것이 집권당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관점이 저는 거의 유일한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성일종 사무총장이 얘기한 7월 유력이 아니라 본인이 사무총장이면 그거를 추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전당대회는 빠를수록 좋다. 빠를수록 좋다. 그러면 오히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사태의 그 집권당 재정비는 네네. 차기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지. 지금 비대위는 관리형이기 때문에 예. 전당대회 준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꾸 역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예. 역산할 일이 아니고 아니 뭐 전당대회 아니 당에 지도부가 하고자 하면 뭐 그 기간 좀 땡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그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황을 좀 크게 보면 길이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언제 하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와 연동돼서 네. 전대 룰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전대 룰을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 이런 얘기가 저는 나오는 걸로 보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예. 그 결정을 조금 더 과감하고 빨리 한다면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또한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눈치 볼 게 아니라 지금 160명의 원내위원장이 예. 룰을 바꿔야 된다. 민심을 반영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록 친윤이지만 낙선을 했기 때문에 민심의 맛을 본 전주의 의원까지도 비대위원까지도 네네. 이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총신 민심을 받아서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만 정하면 그다음에 전대까지의 과정은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는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전대에 나오냐 안 나오냐, 요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제요, 저녁 한동훈 전 위원장 저녁 자택 근처 중식당에서 원희룡 전 장관과 만찬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저건? 글쎄 현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만남인 것으로 보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 현재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원희룡 전 장관도 뭐 전당대회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원희룡 전 장관이 요청해서 만났다고 하죠. 예. 그렇게 되면 원 전 장관이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거취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가서 물어봤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뭐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제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관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중재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러 갔을 가능성도 있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여러 가지 관측이 다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현장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전 위원장이 전대 등판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오면 흥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오는 것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짧게 흥행이 될 수도 있지만 크게는 맞죠 아닌가? 흥행보다는 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 갈등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면 예. 다음 당대표가 갈등을 저는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당대표라고 한다면 예. 이렇게 빠르게 나올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지는 행동을 보이겠다고 물러나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렇게 조금 조용히 지내는 것인데 예. 그런 모습과 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당내 견제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이어서 지난 총선의 전략 패인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뭐 지속적으로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쎄요, 뭐 오세훈 시장도 등판하고 뭐 계속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이 시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이렇게 약간의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 저는 가장 큰 책임이 윤석열 심판론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든 저 홍준표 시장이든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완전히 지금 제껴놓고 한동훈 책임론만 얘기하고 있다면 이건 균형을 잃었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고요. 예. 만약에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과 함께 한동훈 책임론도 얘기한다면 그거는 그 균형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현재는 이제 두 그 서울시장과 대구시장이 다 그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전략적 실패, 뭐 이조 심판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그것도 적어도 한동훈 책임론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런 점 때문에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예. 아마 한동훈 때문에 그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졌느냐 하는 부분 책임론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몇 %를 가져가야 되느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논쟁으로 굉장히 뜨겁게 전당대회가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회의장 선거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정식, 정성호 의원 출마 포기로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맞대결로 압축이 됐죠. 두 사람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다른 후보님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제가 제일 세니까 그래요? 후보들 간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은 좀 황당하더라고요. 자, 일단 추 당선인은 이 대표가 자신에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까지 밖으로 전했습니다. 분위기가 추 당선인 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보면 맞습니까?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뭐 명심은 뭐 조정식 의원에게 좀 있었다라고 좀 뭐 알려져 있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추 의원께서 그 여론전을 좀 세게 하면서 조정식 의원으로는 조금 이것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겠다 해가지고 정성호 의원 쪽으로 좀 기울어졌다라고 또 알려졌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은 너무 이 강성 지지층의 어떤 압박이 심하니까 추 의원 당선인 쪽으로 예. 기운 것이 아닌가. 이게 사실상 지금 당내의 분위기인 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중진들을 상대로 이제 교통 정리에 나선 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경쟁자인 우원식 의원도 황당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사실 감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정리를 해가면서 가는 국회의장이 그런 식으로 선출되는 이 과정,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자연스러운 겁니까? 그럼요. 네. 왜냐하면 당내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당 밖에서 지금 말씀하신 강성 지지층까지도 뭐 그 누구를 국회의장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뭐 문자 폭탄 날리고 뭐 이러니까 예. 좀 경쟁이 과열됩니다. 그러니까 저걸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정성호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한테 그 출마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과 정치적 위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저게 다 성사가 됐단 말이죠. 그거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능력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뜻을 받들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사퇴를 한 것이지 박찬대 원내대표의 힘으로 원내대표라는 힘으로 교통정리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윤 갈등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 많이 하고 있어요. 일각에서 추 의장 체제하에 야당 입법 독주 심해질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민주당
사람들도 있죠. 근데도 추미애 대표가 국회의장으로 가는 것에 많이 힘이 쏠리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답답한데요. 예. 저도 이제 추미애 국회의장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요. 예. 근데 그 비판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예. 대통령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이다라는 논리를 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제가 비판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을 확보를 하려면 대통령실이 여건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예.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라는 게 힘을 얻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저는 굉장히 또 큰 원인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